반갑습니다. 오종혁 국어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 정부 부채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정부 부채의 국제적 비교를 통해서 이런 개념을 정립하고요. 쟁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단에서는요. 정부 부채 관리가 정말 중요하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조세 등의 수입에 비해 그 세금을 걷잖아요. 그럼 수입과 지출이 있을 텐데 지출이 훨씬 더 많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개인이는 경우나 기업도 마찬가지로 어때요? 부채가 생기게 됩니다. 부채라는 것은 채무, 즉 빚이 생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정리를 하면 정부 부채의 발생 원인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개인이나 기업과 발생 원인이 동일하다 이 얘기를 하는 거고요. 두 번째 문장입니다. 일반적으로 부채는 갚아야 하는 금액입니다. 그렇죠? 갚을 금액, 갚아야 하는 금액으로 표시된다. 표시, 가격으로 표시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통상적인 부채의 형태는 상환할 액수로 표현된다라고 정리를 해봤습니다. 세 번째, 이러한 부채를 갚는 것을 뭐라고 한다? 부채 상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려주는 거, 변제, 변상이라고 하죠. 그래서 정부가 부채를 제때 변제하지 못하면 국가 신용, 국가의 어떤 신뢰가 크게 훼손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체면이 손상돼서 파괴되는 겁니다. 그래서 국가적으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국가 신용이 떨어지지 않는다면 정부가 부채 원리금을 제대로 갖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바꿔서 얘기하면. 그래서 정부 부채는 국가 신용과 밀접한 관계다. 그래서 정부는 빚을 적절히 관리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국가의 경제 활동 전반이 마비돼요. 이 신용이 훼손되면.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국민에게 여러 가지 불이익이 생기죠. 그렇게 되면 부채를 어떻게 해야 돼요? 적정한 수준으로, 적당하게, 적당한 정도로 관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처리를 잘해서 정부의 주요한 책임이다. 정부가 해야 될 의무요, 임무이고 사명이다 이거죠. 그래서 정부 부채를 상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경제적 피해가 막대하게 발생하니까 국민을 위해서 그렇죠? 부채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 그렇죠? 정부 국가가 왜 있는 겁니까? 국민의 안정과 발전을 위해서 있는 거니까 책임과 의무를 다 해야 되겠죠. 그렇죠? 자, 두 번째입니다. 정부 부채 규모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뭐냐? 그러면 과연 기준이 뭐냐 이거죠. 어느 정도의 부채가 적정한지 적당한 수준인지를 결정하기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렇죠? 판단하기가 쉽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 부채의 적절한 정도를 판단하기는 굉장히 어렵다. 개인의 경우 어때요? 은행에서 대출을 받죠, 여러분. 대출 받으면 대부 또는 융자라는 말을 쓰죠. 쉽게 말하면 이제 은행에서 돈을 빌릴 때 해당 개인의 연간 소득 금액, 그렇죠? 그 사람이 1년간 얼마 받는지를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거기에 비례해서 상환하는 원리금이죠. 상환에 갚아야 될 원금과 이자가 있잖아요. 그 연간 합계 금액이 그렇죠? 일정 비율을 넘을 수 없도록 그죠? 일정 비율이 초과 안 되도록 해야 그렇죠?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정부가 규제한다. 정부가 이제 단속하고 통제하고 관리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개인의 경우는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국가가 그렇죠? 그래서 개인의 부채는 연간 소득 대비 상환할 원리금의 연간 총 금액을 정부가 관리한다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세 번째, 부채 상환의 부담이라는 것은 이제 금전적으로 책임을 진다는 얘기잖아요. 소득의 범위, 그렇죠? 소득 범위 안에서, 그렇죠? 당연합니다. 그러니까 갚을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 쉽게 말해서 소득 범위 안에서 관리되도록 하려는 목적이 있다, 그렇죠? 어떤 계획, 목적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개인의 부채는 일정한 소득 한도 내에서 적정한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다, 관리되고 있다 이거죠. 정부에 의해서. 자, 근데 이와 유사하게, 그렇죠? 이와 마찬가지로, 그렇죠? 유추라고 볼 수도 있어요. 설명 방식, 그렇죠? 유추, 그렇죠? 그래서 정부 부채 규모의 적정성 판단에 흔하게 쓰이는 거 가장 일반적인 기준이 뭐냐면 GDP입니다. GDP 국내 총생산. 그래서 국민 총생산이 뭐냐면은요 국내 총생산 국민 총생산에서 어떻습니까? 이 국내고요. 이건 국민입니다. 국민 총생산에서 투자 수익 등 해외로부터의 순소득을 뺀 지표가 이 국내 총생산입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시험에 국민 총생산 그러면 안 됩니다. 국내예요. 국내. 그거 대비 정부 부채의 비율이다. 이렇게 제시를 하시는 겁니다. 정부 부채 규모의 적절한 판정 기준이 바로 뭐다? 국내 총생산 대비 정부 부채 비율인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국내 총생산은 한 국가 안에서 일정 기간 생산된 모든 재화와 서비스의 시장 가치 합입니다. 그렇죠? 정의가 나왔어요. 그러한 생산의 대가는 궁극적으로 결국 뭐예요? 국가 차원의 소득이 되는 거죠. 그렇죠? 개인의 소득 우리 알아봤습니다만 국가 차원의 소득 정의를 내리셔야 되겠죠. 그래야 적정한 부채 규모를
판단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정부 부채 규모의 적절성 판정 기준에 포함된 이 국내 총생산은 그렇죠? 결국 이거 왜 하는 겁니까? 이것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결국 뭐예요? 국가 차원의 소득으로 이해된다 이 얘기입니다. 이것이 자 아셨죠? 예, 그래서 국가 차원의 소득 대비 정부 부채의 비율은 정부 부채 적정성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이 문제가 맞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또 국내 총생산이 국가 차원의 소득이라고 해석된다. 그렇죠? 여기 나왔죠. 정부 부채 규모의 적정성 판단의 기준은 국내 총생산 대비 정부 부채 비율인 겁니다. 예, 5번째 문장에 나온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보실까요? 국내 총생산 대비 정부의 부채 비율은 서로 어떻습니까? 다른 국가의 정부 부채 적정성을 비교하는 데 또 유용합니다. 그렇죠? 효용성이 뭐냐? 국내 총생산 대비 정부 부채 비율을 알게 되면 서로 다른 국가의 정부가 있죠. 그 부채의 적정성을 비교합니다. 부채를 비교하는 게 아니라 적정성을 비교한다. 이거 조심하세요. 시험에 나오면 틀릴 확률이 있습니다. 적정성을 비교한다는 거. 그러니까 정부 부채의 규모에 적절한지를 비교하는 것이지 정부 부채를 비교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정부 부채 규모의 적정성 판단 기준은 국내 총생산 대비 정부 부채 비율은 국제적으로 비교하기에 최적화된 그러한 방법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 페이지 국제적 비교를 위한 정부 부채 개념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국가 간의 정부 부채 규모를 그렇죠? 정도나 크기를 비교하기 위해서는 정부 부채 개념에 대한 국제적 기준이 필요해요. 그렇죠? 어떤 잣대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국제 비교를 위해서는 동일한 포함 범위를 적용해서 그렇죠. 부채 규모를 파악해야 된다. 이렇게 이건 맞는 선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 부채 개념의 국제적 표준 기준은 뭐예요? 정부 부채 정도를 세계적으로 비교 가능할 수 있게 해준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게 뭡니까? 국제통화기금 IMF죠. 예, 그래서 세 가지 범위의 정부 부채 개념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첫 번째는 국가 채무예요. 국가 채무. 국가 채무가 뭐냐? 중앙 정부와 이 지자체의 회계 및 기금상의 빚입니다. 그래서 국가가 직접적인 원리금의 상환 의무를 가지고 있는 부채를 말하는 겁니다. 예, 어렵진 않죠, 이거는요. 자, 그래서 정부 부채 개념의 국제적 기준은 첫 번째 국가 채무다. 그렇죠? 예, 이렇게 해서 국가 채무는 중앙 정부의 회계 및 기금상 빚을 포함한다. 그렇죠? 국가 채무는 국가가 직접적인 원리금 상환 의무를 갖는 부채이다. 예, 나온 그대로입니다. 두 번째로 국가 채무의 비영리 공공기관 한국장학재단 아시죠 여러분? 예, 대학 갈 때 등록금 장학금 나오는 그런 재단 중소기업진흥공단 이게 대표적입니다. 이러한 기관에서 부채를 합산한 부채를 뭐라고 한다? 일반 정부 부채라고 부른다. 자, 이거 중요합니다. 일반 정부예요. 일반 정부. 뭐가 들어가요? 비영리 공공기관이 들어가는 겁니다. 예, 공공기관 중에 비영리, 영리가 아닌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정부 부채 개념의 국제적 기준은 뭡니까? 일반 정부 부채는 국가 채무에 비영리 공공기관의 부채가 더해진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OX를 볼까요? 국가 채무는 공무원 연금공단 등 공적 연금 관리 기관의 부채를 포함하지 않는다. 이거 맞는 거죠. 그렇죠? 국가 채무는 그랬으니까. 그렇죠? 이거는 일반 정부 부채입니다. 그렇죠? 공무원 연금은 어떻습니까? 일반 정부 부채라는 거 나왔죠. 국가 채무의 공무원 연금공단 등 공적 연금 관리기관의 부채를 포함하지 않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또 두 번째, 국가 채무의 비영리 공공기관의 부채가 추가되면 국제 비교에 주로 쓰이는 정부 부채가 개념이 된다. 그렇죠. 뒤에 나옵니다. 이건 사실 4문단에 일반 정부 부채가 국제 비교에 주로 쓰이는 정부 부채 개념이기 때문에 그렇다. 또 세 번째, 국가 채무는 국제적으로 통용된 정부 부채 개념 중 가장 좁은 범위, 그렇죠? 가장 좁은 범위가 국가 채무입니다. 그렇죠? 예. 자, 왜 그러냐면 바로 여기 보시면 돼요. 중앙 정부 및 지방 정부의 비영리 공공기관까지를 포함해서 넓은 의미의 정부라고 했으니까 여기에서 국가 채무는 여기에 한정돼 있죠. 그렇죠? 예, 이게 빠졌죠. 그러니까 가장 좁은 의미의 정부 범위를 상정하는 것입니다. 광의 정부가 나왔어요. 그렇죠? 예, 정부 부채 개념은 협의의 정부가 되는 거고 이것은 광의의 정부가 되는 겁니다. 일반 정부 부채는요. 그래서 국가가 들어가고 그렇죠? 중앙과 지자체가 국가예요. 이 채무와 비영리 공공기관의 부채가 바로 일반 정부 부채다. 이렇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의 비영리 공공기관이 한 300개가 넘는데요. 그래서 국민연금, 그다음에 국민건강보험공단 아주 그 유명한 대표적인 그런 공공기관입니다. 비영리. 마지막 세 번째로 일반 정부 부채에 뭐가 들어가요? 비금융 공기업이 들어갑니다. 다 빗자가 들어가야 돼요. 항상 공기업이기 때문에. 자, 금융과 관련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 부채를 합산한 부채를 공공부문 부채라고 하는 겁니다.
공공이 들어가려면 비금융, 비영리가 들어가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정부 부채 개념의 국제적 기준은 바로 공공부문 부채인데, 세 번째로 일반 정부 부채 더하기 비금융 공기업이죠. 근데 이제 이걸 풀어서 본다면 뭡니까? 국가 채무, 중앙정부 지자체의 채무를 더하고 비영리 공공기관의 부채를 더하고 비금융 공기업을 더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바로 뭐다? 공공부문의 부채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펼칠 줄 알아야 됩니다. 시험장에 가셔서. 그래야 헷갈리지 않습니다. 자, 우리나라에서는 한국전력공사가 대표적입니다. 토지공사, 그렇죠? 그래서 160개의 비금융 공기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 공기업의 부채는 이상의 어느 개념에도 포함된다. 중요한 건 뭐예요? 금융 공기업은 부채가 이 이상의 어느 개념, 세 가지 어느 경우에도 포함되지 않죠. 당연히 없었죠. 다 비금융이었잖아요. 이건 금융이고. 그래서 국가 채무는 어떻다? 금융 공기업 부채를 포함하지 않는다. 이거 꼭 기억하시고요. 국가 채무는 국가가 직접적인 원리금 상환음을 갖고 있는 부채가 맞아요. 하지만 어떻다? 포함되지 않는다. 정부 부채 개념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거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겠네요. 그래서 참고로 여러분, 여러분이 낯설 수가 있는데요. 금융 공기업과 비금융 공기업을 나눠봤습니다. 그래서 비금융 공기업이고요. 금융 공기업입니다. 그래서 한 번 정도 읽어보시면 여러분 충분히 구별할 수 있을 거라고 여겨집니다. 금융은 뭐 다 은행 계통이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이 금융 공기업입니다.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해양진흥공사 이렇게 이런 공사들이 금융 공기업이다. 그리고 에너지 공기업, SOC, 무역, 오락 공기업은 비금융 공기업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일반 정부 부채 개념의 쟁점입니다. 쟁점. 그래서 이중 OECD 중에서 집계했어요. OECD 등에서 합계를 냈는데 국제 비교에 주로 쓰이는 개념은 바로 뭐다? 일반 정부 부채. 두 번째 그 개념이죠. 그렇죠? 그래서 국제 비교에 주로 사용되는 건 일반 정부 부채다. 이게 중요한 거죠. 자, 일반 정부 부채. 자, 정부 부채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 비영리 공공기관 부채를 산정하는 세마에 정하는 과정에서 비영리 공공기관 쟁점이 중 하나가 쟁점이라는 건 문제점이 있는 거예요. 논점이 있고 이슈 포인트. 그죠? 협의 대상이죠. 하나는 공적 연금에 충당할지. 그러니까 공적 연금이라는 거는 이제 정부가 운영하는 사회보험인데요. 여기에 이제 모자란 것을 보충하는 것이 충당인데, 국적 연금을 갖다가 충당하는 것이 충당 부채 포함 여부에 해당하냐 안 하냐 이거죠. 아셨죠? 그래서 일반 정부 규제 부채 규모 판단할 때 비영리 공공기관의 부채 중에서 공적 연금을 포함할지의 문제점이 이제 발생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공적 연금에는 뭐 국민연금서부터 해서 군인연금 막 쭉 있는데, 연금 지급은 지급 시기와 금액이 불확실하죠. 그래서 언제 연금을 지급해야 될지 금액이 불투명한 겁니다. 그래서 미래에 발생할 연금 금액을 현재 시점의 가치로 산정하는 것이 바로 뭐다? 충당 부채라는 거예요. 이게 새로운 용어가 나왔기 때문에 정확하게 지출의 시기나 금액이 불확실한 부채를 충당 부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연금의 충당 부채는 미래에 지급할 연금 금액을 가입자에 대한 빚으로 인식한 거죠. 빚이죠. 그러니까 가입자들에 대해서 언젠간 줘야 되니까 빚인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공적연금은 미래에 지출할 시기와 액수가 불투명해서 충당 부채로 간주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자, 공적연금의 충당 부채 중에 국제통화기금의 기준에 일반 정부 부채로 포함될 수 있는 것은 다가 아니라 공무원연금, 군인연금입니다. 이 두 가지 경우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이 연금이라는 건 국가나 사회에 특별한 공로가 있으면 일정 기간 동안 국가기관에서 복무한 사람에게 해마다 주는 돈을 연금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자, 공무원과 군인의 경우는 어때요? 왜 이렇게 포함이 되느냐? 국가가 고용 주체고 고용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래서 연금 재원이 부족하게 될 경우에, 그렇죠? 재화가 나올 자금의 원천이죠. 부족할 경우 국가가 부족한 부분을 어떻게 해줘? 해소해 주니까 책임을 다한단 말이에요. 그것도 법률에 명시돼 있어요. 명문화돼 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신뢰가 가니까 당연히 포함시켜도 된다는 거죠. 부채. 그래서 공적 연금의 충당 부채 중 공무원 연금과 군인 연금은 국가적 법률적 근거가 있기 때문에 포함을 시켜준다는 겁니다. 그죠? 충당 부채 중에 포함이 되는 거죠. 그죠? 불확실하지만 부채로 인정을 해주고, 그러나 많은 나라에서 현실적으로 어때요? 공무원 연금이나 군인 연금 같은 공적 연금의 충당 부채를 공개는 해요. 하지만 명시적으로 아주 겉으로 드러내 보이면서 일반 정부 부채에 포함시키지 않는다는 겁니다. 희한하게. 그렇죠? 그러니까 공개는 하지만
일반 정부 부채에 실질적으로 포함시키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논란의 여지가 있다. 논란의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갑론을박 논쟁. 그렇죠? 자, 일반 정부 부채에서 공적연금의 충당 부채를 여러 나라에서 공개를 하지만 부채 배제에 다툼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정리를 제가 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문장입니다. 공적연금의 충당 부채 포함해서 찬반이 있습니다. 논란이 된다고 했죠. 그래서 찬반 문제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첫 번째 근거는 주요 비교 대상인 선진국들의 경우는 연금 개혁을 해요. 또 재원 부족의 문제 심각성이 감소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비해서 우리나라는 인구가 고령화되면서 노인의 비율이 높아지는 거죠. 상황이 점점 악화돼요. 그렇죠? 나쁘게 반응해요. 이 선진국은 좀 호전되는데 우리는 나라는 어때요? 악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예상을 하기 때문에 문제를 명확하게 투명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야지만 어때요? 문제에 대응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공적연금의 충당부채를 일반 정부 부채에 포함할 근거를 제시한 거고요. 우리나라는 어때요? 선진국 대비 고령화로 인해서 재원 부족의 어려움이 심화될 수 있기 때문에 부채에 포함해야 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반대로 공적연금의 충당부채가 미래 연금 수입이나 연금기금의 운영 수익으로 그 부담이 완화될 수 있어요. 완화될 수 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일반 정부 부채에 포함될 경우 불필요하게 정부 부채가 너무 커 보여. 그런 걱정거리가 괜히 어때 긁어부스럼을 만드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외시켜야 될 근거를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아셨죠? 예. 자, 그다음에 정부 부채를 적정 수준으로 관리하는 것과 함께 국민이 정부 부채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접해야 되죠. 그죠? 경험할 수 있게 해줘야 돼요. 그래서 어떤 국가의 정세에 대해서 판단할, 그죠? 이해하고 인식할 수 있게 하는 것도 민주국가에서 중요하죠. 그죠? 예, 민주국가는 백성이 주인이잖아요. 국민이. 그죠? 다양한 각도로, 다양한 시각에서 정보를 전달해줘야 돼요. 투명하게. 그죠? 명료하게. 아주 명확하게. 그렇게 제고를 해야 된다. 응? 수준을 높여야 된다. 이런 투명성을 높여서 정보의 공개를 해서 국민이 바로 볼 수 있게. 그렇게 하는 것이 정말 바람직하고 정당하고 그래야 온당하다 이거죠. 민주주의 국가에서. 그죠? 예, 그래서 정부의 정보를 국민에게 정확하게 공개하는 것이 정당하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럼 한번 전체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정부 부채 국제적 비교를 위해서 여러 가지 정부의 부채 개념을 소개했고요. 정부 부채 규모를 파악하는 데 발생하는 쟁점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통화기금은 정부 부채를 국가, 일반 정부, 공공부문 부채로 세 가지로 나눴고요. 국제비계에 주로 쓰이는 개념은 이 두 번째 일반 정부 부채고 이에 포함된 비영리 공공기관, 공적연금 관련 기관 부채 경우에는 어떻다? 그 충당 부채를 포함할지에 논란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이제 문제 풀이를 여러분 해보시고요. 자, 설상 특징 한번 가볼까요? 마지막으로. 자, 여기서는 서술 방식, 정답만 보겠습니다. 용어들의 개념을 설명하고 있고요. 특정 용어의 사용에 대한 쟁점을 밝히고 있다. 요게 이제 정답인데 확인 한번 해보시고요. 여러분 이거 책에 있는 문제를 그대로 놓은 거니까요. OX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정부 부채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다음 영상 또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